비교적 좀 낙폭이 크게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2600 코스피가 회복한 상황에서도요. 또 미국에서는 무디스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기도 했고요. 또 물가, 또 경기 둔화 우려 여전한 상황이기도 하죠. 개미스쿨 시간 2분의 도움 말씀이 필요합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참 코스닥이 조금 더 부진하긴 합니다. 코스피보다요. 네. 요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대체로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좀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까지 상장사들이 1분기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대체로 이제 코스닥은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앞으로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성장 가치, 꿈으로 기댄 종목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사실 그런 기대가 턱턱 좀 이제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코스닥은 분기 실적 발표된 전후에는 오늘 바이오 주식들이 좀 약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 특히 바이오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당장 한두 분기 내에 이익이 발생할 거야 이런 기대로 주식을 사진 않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막상 좀 이제 적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에는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또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당장 실적을 내기는 힘들고 네. 자본을 또 조달하는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네.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 쭉쭉 잘 가기도 하고요. 그럼요.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이제 소위 말하는 데스밸리라고 하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제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좀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안 나더라도 나름의 기술이라든가 기업의 비전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좀 소통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래의 꿈에 투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좀 많이 저는 이게 늘 돌고 유행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쪽도 조금 어렵고 성장 가치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인색하게 반응하는 또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 기업들 적자 중심으로 연구개발 중심으로 이제 달려가는 기업들 보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이런 희망은 항상 품고 있습니다만 네. 금리 이야기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수록 또 주가 측면에서 더 악화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서학개미들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고 2위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네, 애플이 3위가 됐죠. 네. 근데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 엔비디아 아니었습니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왔다 갔다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국면에서 네. 오히려 많이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학개미 분들이. 네. 왜 파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주가가 진폭이 되게 커졌거든요. 특히나 지금 보면은 이제 고점을 2개 만들고 조정했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다 보면 네.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박스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점을 2번 못 넘겼다 그러면 그 근처 갈 때 이제 주식을 파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기본적으로 뉴스 플로우로 보면은 엔비디아가 중국의 우회해서 AI형 칩을 팔았네 안 팔았네 논란도 많고 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 반도체 규제에 대한 뉴스들도 금년 들어서도 이제 몇 차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 주가를 계속해서 네. 갈아치웠었으니까요. 사상 최고가를 간다라는 건 그 주식을 사서 손해 본 사람, 즉 물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없죠. 뜻인데 네. 올해 초에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엔비디아에서도 크게 물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사상 최고치였다라고 하지만 중간중간의 과정은 일시적으로 손해를 봤다가 결과론으로 이제 사상 최고가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럼 엔비디아 투자해서 돈을 벌었겠는가 하면 또 중간에 조정 국면에서 주식을 또 판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기 고점에 샀다 손해를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든데 아무튼 엔비디아 주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는데 최근이 뭔가 좀 진폭이 좀 꾸준하기보다는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흐름들이 좀 진폭이 커지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도 거기 또 순치가 되는 사람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시장에서도 많이 봐왔던 패턴이기는 한데 물려 있다가 네. 본전이 오면은 팔고 싶은 심리는 네.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람 심리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기가 했던 매입 단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인지적 편향. 사실 매입 단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주식을 샀을 따름이지 그렇죠.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내 매입 단가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본전 심리 그런 어떤 인지적 편향이 좀 투자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매입 단가를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내가 100의 주식을 사서 주가가 130이 된다 그러면 이게 130에서 주식이 한 110 됐다. 그럼 내가 산 것보다 10%번 건데 사람 마음속에서는 또 130이 자기 또 그 본전처럼 그렇죠. 본전 심리. 예, 그런 어떤 그 평가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20만큼 손해 봤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철학이 주가 차트 분석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매력적인 철학은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뭐 과거와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 있지만 미래는 과거와 좀 이질적인데 저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철학에 대해서 뭐 아주 많이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차트를 보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인지적인 심리들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앵커링 이펙트라고도 하고 네. 단내림 효과라고도 하는데 나의 매입 단가가 앞으로 나의 의사결정을 좌우해 버리는. 근데 사실 나의 매입 단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죠. 또 지금 이 가격에도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팔아야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네. 매입 단가 자체를 지워버린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참 쉽진 않아 보이지만 네. 그런 것들이 좀 훌륭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 뭐 저는 물타기라고 하는 게 내가 신중하게 주식을 샀다 그러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늘 합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시장이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내재 가치보다 이제 낮게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물타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가 떨어진데 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내가 그 소위 물려 있는 손해를 본 주식을 사는 게 최선의 대안이고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저평가라 그런 물타기라는 게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이제 물을 계속 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주식의 내 리스크를 계속 높이는 거고요. 또 물타기의 기준은 그냥 내 매수 단가예요. 떨어졌으니까 싸 보이지만 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고 하는 건 내 매수 단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타기가 저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중하게 고른 주식에서 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일 때 물타기를 하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사실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는데 네. 단지 물타기의 기준이 가격만 돼서 떨어지니까 싸 보여서 사고 하다 보면은 참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 있기도 하고 또 대체로 경우에는 뭐 시장이 늘 합리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생각보단 시장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저평가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뭔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산 주식을 싸게 사는 행위는 처음에 살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시장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기도 할 테고요. 내가 산 가격보다는 미래 전망과 가치를 같이 따져봐야 하는데 인간의 심리상 내가 산 가격부터 일단은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죠. 그리고 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는 뭐 고스톱을 못 칩니다마는 이 화투 같은 거 치면 번 사람은 번 사람은 없고 잃은 사람만 있어요. 그게 이제 잃은 사람에게 좀 돈을 나눠주는 그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는 묘하게 이게 지적인 게임이라고 하는 좀 그런 저는 허위의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해서 내가 깨진 건 잘 얘기를 안 하고요. 그럼 내재적으로도 나는 최선의 결정을 했는데 내가 화투 쳐서 돈 잃는 거는 아예 뭐 도박이니까 뭐 나의 어떤 그 지적인 능력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뭔가 자기 합리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주변에 있는 도박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타기에 있어서도
내가 뭐 만 원이 싸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샀는데 9,000원, 8,000원 되면 더 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늘 합리적이다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나의 생각이 또 늘 합리적이란 또 보장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신중하게 저는 물타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워런 버핏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주식 시장은 IQ 160짜리가 130짜리를 이기는 그런 싸움터가 아니다.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합리성이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참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럴까 약간 이제 눈을 돌리는 게 네. AI 관련주도 좀 알파벳이나 메타 쪽으로 눈을 돌리더라고요. 수매수가 그쪽으로 몰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역시 뭐 그것이 뭐 어떤 일인지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그 미중 갈등과 조금 거리가 있는 종목들로 뭔가 이 그 매수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좀 제재받을 수 있으니 네, 당장 뭐 현안이 되는 이슈들인 거죠. 아하. 그래서 사실 중국을 뺀다 그러면 안 걸리는 회사들이 사실 없죠.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회사들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좀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주가 흐름도 상대적으로 올 들어 조금 나은 것 같고요. 네. 뭐 한국의 투자자들도 그런 점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학개미 분들이 참 똑똑한 거예요. 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제재 맞을지도 모르니 그게 없는 중국 쪽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메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거의 뭐 중국 쪽에서 안 쓰고 있으니까. 이미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장벽을 쳐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다 이제 판단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 우리의 서학개미 분들이라는 거. 네. 네. 스마트합니다. 아, 예. 또 나중에 또 어떻게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반적인 그 시장 상황 보면 미국의 관세 전쟁 그 시작 이후에 엄청나게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됐다가 네. 나스닥도 거의 뭐 19,000선 회복을 빠르게 했고 S&P 500도 거의 6,000선 바라보고 있고 왜 그 CNBC가 뽑는 공포와 탐욕 지수 보면 네. 빠르게 탐욕 구간으로 벌써 넘어갔더라고요. 아, 예. 요거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반등도 빨랐고요. 글쎄요.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 막무가내로 돌진하는 기관차와 같진 않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걸 유예하기 때문에 뭐 외견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뭐 주가가 사실 신고가를 낸 건 아니지만은 거의 뭐 미국은 한 3-4% 오르면 다시 사상 최고치로 가는 거니까 네. 상당히 빠른 복원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두 번째는 이 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성이요. 지금 시장이 꼭 그렇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뭐 지금 미국 시장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제가 뭐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정도 저도 잘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가 꺾일 때 패턴이 더블 탑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았다 한 번 전고점을 더 가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세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게 이제 강세장이거든요. 저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에게 자기 확신은 커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2009년 이후로 올해까지 크게 보면 한 17년째 강세장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 2018년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대두가 될 때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는데 그때도 S&P 500 기준으로 주가 조정의 기간이 1년이 안 넘었습니다. 네. 뭐 이제 주가가 뭐 주식 들고 있다가 반등하겠지 하면서도 뭐 1년 이상 조정을 받아야 이걸 뭐 약세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은 17년째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미국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아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지금까지 또다시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이제 굉장히 조정 없이 올라왔던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주식은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대중들이 미국 주식이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하든가 아니면 미국 경제가 객관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경제가 어떤 좀 이제
침체로 빠진다라든가 이런 어떤 경제와 기업 이익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좀 그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고요. 투자자들의 집단 지성은 더 부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많습니다만은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유연성이라고 그러면 참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4월 초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을 때보다 조금 한 발 물러난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더 크게는 뭐 기존의 어떤 사람들의 인지적인 쏠림,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에 투영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좋게 말하면 유연성, 나쁘게 말하면 예측 불가 뭐 이렇게 되는 거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경제를 또 증시를 정말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읽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나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최근에 미국의 물가도 우려보다 당장 높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 지난달, 지지난달 물가가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물가를 어떻게 보느냐. 기대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뒤 것이 거의 7.3%까지 사람들이 이제 높게 보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시는지요?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대중들이 미국 국민들이 앞으로 그 상황에 대한 그 전망인데 그게 일종의 선행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막 심리에 그 당시 상황이죠. 그 당시 상황이면 4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뭐 언제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4월이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하고 뭐 정신없이 관세를 내놓을 때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전제를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 인플레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4월 초 중순까지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관세를 세게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투영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뭐 조금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리가 조금 후퇴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올 것들은 제 생각에는 기대 인플레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관세보다 더 큰 거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들의 그 어떤 학습 효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의 본질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계속 좀 불안합니다.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4.4, 4.5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게 정말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을 막무가내로 계속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높은 인플레보다는 혹시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미국 경제에 내재가 돼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가보다 그냥 경제 자체가 다운이 될 수 있다. 성장률 자체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이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걸까요?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뭐 관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미국이 2023년도에 2.9%, 2024년도에 2.8%, 한국보다 성장률도 높았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로 추정이 되는 2%보다도 훨씬 높았는데요. 이렇게 성장률이 높았던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돈 많이 써서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의 힘으로. 그러니까 뭐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뭐 무디스가 국가 신용 등급 강등시킨 것도 실은 뭐 코로나 이후로 넓게 보면 좀 짧게 보면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가 아닌데도 이제 미국의 정부가 돈을 많이 쓴 게 영향을 전 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 정도로 지출을 늘리기가 어렵다고 보면 제 생각에 미국의 성장률은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 가만 놔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미국의 국채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지고 있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상으로 좀 나타나는 건데 4.4, 4.5% 정도의 10년물 금리면 굉장히 이제 높은 편으로 봐야 되는 높은 편이죠. 이제 사실 미국 경기가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미국 정부 재정의 일종의 기저 효과, 돈을 많이 쓰다가 정부가 돈을 덜 쓰게 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힘이 저는 크게 작동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경기 둔화뿐만이 아니라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어쨌든 금리가 오랜 수준 높게 유지가 되면 이게 경제의 어느 부분을 좀 심하게 건드릴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 미국 경제가, 제가 뭐 이렇게 사실 걱정을 하는 거지,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증거는 찾기 힘듭니다. 침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경로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가 미국의 높은 금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의 이자율이 그 자체로 또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국가 신용등급, 주말 사이에 3대 신평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네. 기존의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등급만 놓고 보면 이게 미국은 가장 신뢰할 만한 국가는 사실 이제 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온 건데.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무디스가 처음 내린 거는 또 아니고요. 그럼요. 2011년도에 S&P와 피치가 내렸죠. 피치가 2023년도 2023년군요. 네, 그리고 2011년이 S&P가 내렸죠. 그러니까 실은 금융시장에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주 뭐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 내릴 때의 과정이 굉장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2011년 8월 달에 미국 증시 무너지고 또 그때는 이제 유로존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남유럽 네. 국가들이. 그러니까 뭐 미국의 재정 불안이 남유럽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뭐 1,800, 1,900 할 때였는데 하루에 종합주가 지수가 막 100포인트 넘게 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뭐 이미 그 다른 신평사들이 미리 조정을 했던 면도 있기 때문에 아주 파괴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일단 미국 시장 열리는 거 봐야 되겠지만 네. 뭐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가 뭐 엄청나게 약하거나 뭐 약하긴 약하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조금 떨어지고 하지만은 2011년과 같은 그런 뭐 아주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 2011년에 진짜 공포스러웠죠.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 네. 유럽 망한다. 피그스 국가, 뭐 그리스 망한다. 뭐 이런 얘기 그때는 계속 또 나오고 프랑스까지 뭐 이제 재정 불안에 불길이 갈 거다 막 그런 걱정이 있었죠. 네. 그런데다가 미국마저 신용등급이 강등되다 보니까 그는 우리가 처음 겪었던 일이었잖아요. 네. 2011년에 시장 충격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근데 사실 2023년에도 큰 충격은 없었고요. 피치가 내렸을 네, 때도 네. 이번에 무디스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S&P보다 14년 늦게 내린 거지 않습니까? 네. 뒤집어서 보면. 네. 그러니까 시장 충격은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뭐 신평사들의 행동은 이 또한 매우 후행적입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에 IMF 외환위기 맞을 때 네. 그 전까지 신평사들이 했던 그 우리 뭐 97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그때 뭐 기약으로 휘청휘청거리고 한보철강 부도가 나고 우리가 볼 때도 한국 경제가 뭔가 붉은 그 경고음이 경고등이 켜지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신평사들은 한국의 경제 관료들과 비슷하게 말했어요. 펀더멘탈은 괜찮다. 그랬는데 뭔가 이 상황이 많이 진행이 되고 예컨대 코스피가 고점 대비 소위 반토막이 난 다음에 네. 후행적으로 낮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S&P의 신용등급 강등이 다른 신평사보다 좀 후행적인 것기도 하지만 지나고 난 걸 이제 확인시켜주는 행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사실 S&P가 그 신용등급을 낮추기 전에도 미국이 재정적자가 너무 쌓이고 국가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미국 장기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금융시장에서 계속 관측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S&P의 뉴스 효과로 미국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주 그렇게 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자체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후행적으로 그걸 평가하는 신평사가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이 알아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맞죠. 미국의 뭐 10년짜리 금리가 여기서 뭐 더 올라간다라든가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의 문제는 좀 이렇게 저는 소홀히 봐서는 안 될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이 지금 네. 이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럼요. 실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미국은 계속해서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고 장기 금리가 안 그러면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미국이 과연 그러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 네. 건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 네. 물론 이것도 뭐 의회에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지출을 뭐 도지 이런 거 동원해서 좀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는 합니다만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자 비용은 또 외려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트럼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되죠. 일론 머스크가 말씀하셨던 도지 정부 요일분가요? 예. 이제 그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마는 어쨌든 나가면서도 그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이기고 일론 머스크가 정부 요일부 수장 자리에 오를 때는 뭐 한 2조 달러 정도 지출은 쉽게 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아마 지금 추사는 1조 달러 줄이기도 힘든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해고당한 그 공무원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한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시장의 자유,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이 가질 법한 그들의 철학인데 공화당 정부가 집권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은 그 80년 대선에서 카터에게 이길 때 이 아주 비대해진 정부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카터 때보다 레이건 정부가 돈을 훨씬 더 많이 썼고요. 말하고 행동이 달랐다는 그럼요. 거죠. 그리고 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 집권하고 집권했던 트럼프 일기 때도 지출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막론하고 정권 바뀔 때 딱히 공화당이 집권했다 그래서 지출이 줄었던 역사적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반응을 하는 패턴은 뭐 선언적으로야 뭐 이제 지출을 줄이겠다고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표를 받는 정치인이 뭔가 정부가 돈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정치적으로는 권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줄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나빠지고 약해지고 또 재정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거는 거기다 감세를 해줄 때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출은 못 줄이는데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나 공화당 지도자들이 맞는 정책적 그 어떤 조응한 정책적 조응은 정부 지출 줄이고 줄이는 대신 감세를 해줘야 되는데 네. 줄이는 건 늘어나는 거는 거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데 감소를 해주다 보면 재정이 굉장히 더 나빠졌고요. 나빠지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달러가 굉장히 약했고 또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국제 공조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레이건 대통령 때 달러가 약했고 또 70년대 초반 닉슨 때 달러가 약했고 네. 전부 다 이제 공화당 집권하고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참 미국의 정치인이나 뭐 다들 비슷하네요. 말과 행동은 다르고 또 시장이라든지 경제를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또 해야 하고 한켠에서는 네.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도 그러니까 참 쓰던 걸 줄인다는 게 개인이나 국가나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에서도 지출 줄이는 게 진짜 힘들듯이 그럼요.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미국 관련해서도 그 다룰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개미스쿨 시간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같이 다녀오시죠. 그 시간 이어갑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그 미국의 국채 금리 어떻게 보면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미국의 국채의 가치가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네. 뜻일 테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좀 줄이고 있다 혹은 팔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일본 다음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결국 미국 국채를 산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신용 등급이 낮춰져요. 우리도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다니는 직장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이자율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재정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빌려주는데 빌려가는 저 나라가 너무 부채가 많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더라도
그 나라에게 돈을 안 빌려주고 지금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는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이미 장기적으로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는 어떤 행동들을 해왔거든요. 네. 그거는 결국 다른 나라가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건 저는 미국이 가진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들, 무역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그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이자가 안 붙으니까요. 네. 다시 미국의 국채 시장에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나라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중국과 같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큰 핸디캡은 자본시장 개방도 좀 덜 돼 있고, 또 중국 국채가 미국 국채만큼 그렇게 폭넓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는 어쨌든 뭐 맘대로 쓰고 적자 보더라도 남의 나라가 그 돈을 자기들에게 빌려주면서 이제 돌아왔던 건데,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면서 이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제 동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돈과 거의 등치되는 거거든요. 중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물건 팔아서 얻은 돈이 결국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제 생각엔 미중 갈등의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가져가는 거는 현명한 행동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중국은 국채 보유를 조금씩 줄여왔는데, 뭐 금 같은 거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금이 가진 시장이 미국 국채 시장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어떤 미국으로부터 국채로부터 절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렇다 그래서 당장 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내다 판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내가 보유한 국채 시장 가치가 떨어진 자기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세계와 시대에 가졌던 어떤 그런 관계들이 당장 해소가 되긴 힘든데, 크게 보면은 어쨌든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비중을 미국 국채 의존도를 줄이는 흐름들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 많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미국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국채 들고 있는 게 상당히 좀 꺼림칙하거든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국채를 사는데 큰 힘이 됐던 거는 전 세계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오히려. 예, 한국 사람들도 미국 국채 꽤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 외환 보유액을 운영하는 중앙은행들은 이미 과도한 이제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중국은 이미 진작에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는 거는 미국의 재정 적자, 미중 갈등,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외환 보유액이 얼마다 전 세계 뭐 9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그 외환 보유액을 다 외환 뭐 달러라든지 통화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국채로 대부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보유량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네. 근데 각국 중앙은행이 너무 미국에만 쏠려 있는 것보다는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을 네. 중국이어서가 아니라 특정 국가가 경제적으로 아니라 보더라도 미국의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재정 수지 적자를 생각하면 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흐름들이 또 보편적이라면 미국 국채 금리는 내려오기는 또 쉽지 않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 한 가지 카드가 좀 남아 있다고 보는 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 국채를 외국인이 사주는 거는 미국의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예. 미국 사람들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점을 누리면서 마음껏 그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인도 굉장히 즐겁게 산 거죠. 근데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저축이 부족합니다. 네.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게 저축이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을 1960년대는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미치였는데 지금 70% 가까이까지 높아졌거든요. 네.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저축이 부족한데 그 저축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 물건 팔아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들이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전환이 이제 됐던 겁니다. 네.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필요한 돈을 외국인들에게 빌렸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양적 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경상수지 흑자국이나 중동 나라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물 좀 드시고 하시죠. 네, 네.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호적인 영국과 같은 나라가 국채를 사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중앙은행이 사면 되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사실 교과서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장기 국채를 사실상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 국채 많이 사가야 되는데 네. 그걸 머뭇거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 찍어서 우리 국채 사도록 하지 뭐. 네, 이게 되게 이렇게 되는. 이상하죠. 이상한데 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아, 네. 일본 중앙은행이 거의 일본의 GDP 대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0%가 넘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다 샀냐? 거의 일본 중앙은행이 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주류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좀 진보적이기도 하고 약간의 이제 비주류 이론인데 그게 일본에서 통용이 되는 경기가 안 좋고 민간이 돈 쓰기 어려우면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사서 경기 부양을 하라는 게 현대 화폐 이론의 하나의 중요한 이유거든요. 중요한 어떤 논건데요. 근데 현대 화폐 이론, MMT 이론을 주장하는 진보적 경제학자도 한 가지는 얘기합니다. 현대 화폐 이론을 통용되기 위한 조건은 물가의 안정이다. 예, 물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물가가 낮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낮은 물가 하에서는 그냥 중앙은행에 돈을 꿔서라도 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되겠지만 저는 과거보다는 이제 양적 완화 이후로는 중앙은행 행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로 매입했던 국채를 파는 양적 긴축 QT라고 하는 거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곧 멈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는 미국 연준의 어떤 태도 이런 것과도 상당히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22년도부터였던가 기준금리 올릴 때부터 네.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양적 긴축을 먼저 시작을 했던 건데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채권을 더 이상 이제 사는 걸 좀 줄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은 QT는 산 거를 이제 파는 겁니다. 산 걸 이제 파는 것까지. 줄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만기가 돌아오면 되사주지 않고. 그렇죠. 예. 예. 이런 흐름들 또 거기에다 나아가서 그러면 금리 자체도 과연 만질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SNS에 글 하나 올렸더라고요. 파월 의장은 늘 늦는다. 네. 금리 인하해야 한다. 또 한 번 이제 압박을 해야 하는데 물가는 또 많이 빠르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고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 전망은 아직까지 불안불안하고 그럼요. 근데 미국 국채 금리는 너무 높아서 미국 정부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네. 과연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결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죠. 저는 보호무역도 하고 예. 물가 안정도 도모하고 또 민간 소비도 유지하고 그런 마법의 비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양보를 해야 되는데 예. 제 생각에 이 선택은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서는 제 생각에 연준이 금리 낮추기도 힘들 테고요. 또 굉장히 일시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경기가 나쁘지만 교환되는 가격만 높아지면서 물가도 잘 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것이 파괴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는요. 경기가 폭삭 내려앉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인플레 부담 같은 것들 줄어들게 될 거고요.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조합을 원하는 사람은 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위험해지니까요. 그럼요. 그거는 이미 한번 매를 수차례 맞고 환자가 상당히 나빠진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자는 게 뭐 트럼프를 본심은 그렇겠죠. 근데 관세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조합이 나오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재무장관도 그렇고요. 관세 전쟁 자기네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좀 뭔가 빨리 끝내고자 하는 게 좀 읽혀지기도 해요. 협상 빨리 하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저는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도 뭐 상호 관세 같은 거 한 90일간 유예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저는 뭐 미국의 행동이 제일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굉장히 자기들의 행동이 상호 파괴적이란 것도 봤고 또 이런 어떤 관세 전쟁이 중국을 그 목표로 한 거긴 하지만은 중국은 지금 보면 지난 4월 10일인가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네.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물리니까 1953년도에 이제 중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죠. 마오쩌둥의 연설을 자기 SNS에 올렸거든요. 53년이면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마오쩌둥이 될 때까지 싸우고 버티자라는 건데요. 지금 뭐 중국의 태도는 그런 거잖아요. 경기 부양도 뭐 수출이 타격받을 수 있으니까 막 지준율 뭐 기준금리 정신없이 낮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유연성을 보여주느냐가 제 생각에는 이제 90일이 경과하는 한 7월 정도에 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 90일 관세 유예한 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은 이제 중국이 생각했을 때 시간은 우리 편 이렇게 보는 것 그렇게 볼 수도 같기도 있죠. 하고 또 네.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를 계속해서 또 지켜봐야 할 테고요. 오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전무통에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